네, 작가님 다시 한번 수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통신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또 모빌리티에서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저도 오늘 그 듣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KT의 이성환 상무님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G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5G의 이제 가장 강력한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쪽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 스트리밍 이야기 이제 좀 많이 해주시려고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얘기 못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뭐 요새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제 구글에서 스테디아라는 그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했고 애플도 이제 아케이드라는 그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통해서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그 소속되어 계시는 KT에서는 또 어떠한 전략을 좀 그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OTT 시장에서 레슨을 좀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뭐 넷플릭스나 구글 글로벌 OTT들이 국내 시장을 이렇게 거의 독과점식으로 된 상황이잖아요. 국내 OTT들 굉장히 지금 약자로 전락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좀 레슨들을 갖고 저희들도 지금 게임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전략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통신 3사들이 다 비슷한 입장이고요. 글로벌 게임계 OTT들이 굉장히 국내 시장을 지금 넘보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플랫폼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 글로벌 자본력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상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최윤섭 대표님에게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들은 거는 그 디지털 치료제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 디지털 치료제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정신과 관련된 혹은 심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개인적으로 더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길래 일반인들은 사용을 이제 뭐 당연히 그 병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그게 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넓은 분야여서 아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것들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는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울증이든 뭐 불면증이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 가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약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예를 들면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불면증의 잠에 대해서 가진 우리가 인지와 행동을 교정하는 거죠. 보통 상담으로 합니다. 뭐 커피를 밤늦게 안 마시고 뭐 빛을 좀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포함하는 그런 행동 교정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걸 앱으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게임 말씀드렸죠. 아이패드 기반의 게임인데 ADHD 치료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뭐 들로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내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뭐 인지를 개선시키고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의 처방도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을 먹으면 몸속에 들어가서 반응을 해가지고 부작용 나고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떤 침수적이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기업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했는데 이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쪽 가겠다. 그러면 처방을 받는 거고 전략적으로 아까 제가 슬리피오 영국에서 뭐 1,000만 명 뭐 얘기했을 때 슬리피오는 전략적으로 처방을 안 받는 쪽으로 가거든요. 뭐 기업 선택인데요. 그 처방을 받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코드를 줍니다. 내가 앱을 다운로드 받아도 의사 처방 코드가 있어야지만 앱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고태봉 팀장님께서 그 되게 그 테슬라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 테슬라와 관련된 가벼운 질문과 함께 또 그 추가 질문도 같이 그냥 동시에 두 가지 질문 같이 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지금 테슬라 주식이 사실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주식 분할까지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여전히 테슬라 주식 구매를 추천하시는지 가벼운 그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달리 말해서 테슬라가 아직까지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어서는 좀 한편으로 약간 두려웠던 게 테슬라가 이렇게 잘 되면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그 수많은 부품업체나 그런 계열사들까지 다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그 이 한국의 어떤 국민 경제 자체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워스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신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이 된다는 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이 플랫폼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화하면 예를 들면 카카오에 굉장히 저희 증권사 중에서는 뭐 작은 증권사 중에 하나였던 바로투자증권이 들어가자마자 뭐 단위 기간 동안에 뭐 100몇십만 회원이 가입한다든지 이 플랫폼이라는 거의 힘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혼용한 이제 플랫폼이 될 거라는 지금 생각이 있고요. 아까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충전소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 부분이 국가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뉴딜 펀드 쪽에서 귀속이 되겠죠. 근데 슈퍼차저를 만든 테슬라는 그 과금을 직접 수취할 겁니다. 그 또 하나가 이 테슬라 네트워크가 가동되게 되면 2만 5천 불짜리 차를 만들겠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2만 5천 불짜리 차를 유럽에다가 쫙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C 세그먼트보다 작은 차가 필요하냐? 여러분 유럽 가보셨겠지만 대부분 다 A 세그먼트 아닌 B 세그먼트입니다. 작은 차들이죠. 그 차들이 자율주행을 얻기 위해서는 13개국이 통신을 다 통합했어요. 왜냐하면 국경선 넘을 때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율주행 차가. 근데 스타링크 위성 다 해놓고 2만 5천 불짜리 차가 유럽에 쫙 깔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다임러의 뭐 드라이브 카투고라든지 아니면 BMW의 뭐 드라이브 나우 같은 것들이 이 라이드 쉐어링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우버 유럽이 1등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로봇 택시가 쫙 깔린다 그러면 곧바로 그냥 유럽의 1등은 테슬라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스테디한 캐시플로우가 계속 창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가를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엔 플랫폼이 지금은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 이 플랫폼이 작동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도 굉장히 많은 이 자회사들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게 됐을 때는 테슬라는 그 과정이 있다. 특히 지금 뭐 기껏 해봐야 몇십만 대 못 만드는 규모지만 실제로 만약에 앨런 머스크 말이 적중을 해서 2천만 대짜리가 된다면 사실 저는 뭐냐 그 꿈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실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제가 봐도 주가의 상승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하필이면 또 이게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월스 시나리오를 질문하셔가지고 일단 근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017년도에 사드가 터졌고요. 사드 때 중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익의 배분이요. 매출 구성의 30%만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영업이익의 60에서 70%가 중국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사들은. 근데 거기서 가동률이 거의 40% 3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캐시플로우 창출한다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2035년도까지 서울에서 내연기관차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 투자라든지 캐펙스 투자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뭐 예를 들어 2개, 3개의 중첩되는 벤더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줄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부정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슴이 아프지만 구조조정과 이걸 병행해야 된다. 친환경의 전환을. 왜냐? 그렇다고 국가가 모두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일부 부품 업체들은 계속 현금을 창출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든 업체들 같은 경우는 2등, 3등 업체에 붙이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태계를 살려놔야 되고요. 이 생태계에서 부품으로 따져보게 되면 뭐 내연기관 쪽하고 트랜스미션 쪽, 예를 들면 머플러 같은 건 아예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질 것들은 스스로 진단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되더라도 필요한 부품은 계속해서 제가 봐도 키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더맨더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딱 보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 스멜이 납니다.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왜냐면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현대 정도가 서바이벌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로 보여지고요. 뭐 피아트라든지 아니면 뭐 르노하고 이제 아마 헤어지겠죠, 닛산하고. 이제 뭐 그런 쪽은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좀 드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나마 한국 자동차 특히 IT 기반의 옆에 이 친척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그죠?
이웃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엑시너스 오토를 만든다든지 아이소셀 오토를 만든다든지 사실 그거 못 하거든요. 배터리도 유럽 업체들은 없어요. 배터리 업체가. 한국은 3사에서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나마 참 감사한 게 이런 거죠. 옆에 이웃들이 훌륭한 이웃들이 많아서 그래서 꽉 손잡고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암울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유럽 국가들의 자동차 업체보다는 좀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청중분들께서도 그 라이브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시면은 네, 많이 있으시네요. 먼저 손 드신 앞선 남자분 먼저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2020 서울 미래 컨퍼런스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홍이현이라고 합니다. 고태봉 연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실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때 기기에 손상이 동반된 이후라서 기기의 결함인지 통신의 문제인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 운전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회피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사고 후 처리나 신뢰성에 대한 테슬라의 대안이 있을까요? 또 혹은 그 외부 해킹에 대한 보안 문제도 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을 잊어버리기 전에 이 모비라는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가지고 통신을 일단 꽉 막아주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전체 자동차 업체 한 70% 정도가 모비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에서 생기는 데이터 트래픽들은 대부분 다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 2 단계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자꾸 애들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귀책 사유가 완전히 이제 레벨 3 이후로 가게 되면 이런 거죠. 이제 이제 사람이 운전했을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토파일럿이 작동 안 할 때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오토파일럿하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ADAS라고 부르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오토파일럿이라고 보고요. 완전 자율주행은 풀 셀프 드라이빙 FSD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0,000불 정도의 페잉을 해야 앞으로 FCS를 얻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 페잉 안 했을 때는 아마 오토파일럿만 있을 텐데요. 오토파일럿만 있는 단계는 레벨 2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여기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렇게 굴곡이 심할 때는 우리 이 오토파일럿이 감당 못해. 너 운전석 빨리 받아. 했을 때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경우는 규칙 사유가 사실 사람한테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 단계는요, 네가 잘못한 거야입니다. 규칙 사유가 사람한테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노조 시스템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리스크가 되는 게 사실 20% 구간을 놓치고 있는 거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 역광이 비쳤을 때 뭐 앞이 안 보인다든지 어두웠을 때 판단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20%의 사실 롱테일 리스크거든요. 이 롱테일 리스크를 우리가 지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빨리 핸들 잡아 이건데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 봤을 때 이 20%를 20%에 한 80% 정도를 메이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로는. 대신에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머리 잘 써서 레벨 2라고 계속 고집을 피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구현됐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레벨 3를 건너뛴 레벨 4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안에 있는 뭐죠? 저희 내부 카메라가 이제 여러분 모델 3에 보시면요. 룸밀러 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레벨 4 단계가 되면 안에 있는 내부 카메라가 활성화됩니다. 누구 책임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가 OTA를 통해서 계속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다 보면 이 델타, 즉 계속 바뀌는 델타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사고율이 44% 감소했습니다. 매년 감소하고요. 일반 자동차 대비 결국 안전도가 9배가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년 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 기능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 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과도기적 단계에서 지금 인슈어런스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훨씬 더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인슈어런스를 스스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따로 여기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서포터즈로 미래 컨퍼런스 참석하게 된 윤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태봉 센터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세 분 다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오늘 이렇게 테슬라 신드롬과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앞으로 그러면 수소차, 예를 들면 니콜라 같은 그런 회사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 또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려운 것만 자꾸 질문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중공업을 만들 때 조선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하고 일본에 이제 원조를 받으러 갔더니 야 아무것도 없는데 못 주겠다. 그래서 와서 이 박정희 대통령께 뺀찌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유럽 가봐. 그래서 유럽 간 겁니다. 영국에. 영국에 갔더니 영국에서 했던 게 뭐냐면 그래 니네 조선소가 없는데 네 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원조 해줄게 였던 거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 선박 왕한테 가서 이제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준 건데 저는 그게 지금 니콜라가 똑같다고 봅니다. 뭐냐면 니콜라가 처음부터 했던 건 뭐냐면 이 생태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수소 생태계에서 수소 추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베오라든지 아니면 보쉬한테는 야 자동차 만들어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택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에 3번 노크를 했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나 안 줘. 그래서 결국 잡았던 게 뭐냐면 하이드로텍이라는 걸 가진 GM한테 접목을 시킨 겁니다. 제 생각 거기까지는 플랫폼 기업이라 왜냐면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플랫폼 기업이다 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거 없이 다 불러 모으겠다. 퓨얼셀에 관련된 거는 하고 있던 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에러가 발생한 게 뭐냐면 주가였습니다. 주가가 30조를 넘어섰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주가가 한 1조, 2조에 머물러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30조까지 타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표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바꿔 생각해 보죠. GM이 물납을 하면서 11%의 집을 테이크하겠대요. 그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GM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만 남아 있어요. 많은 업체들이 니콜라를 둘러쌌는데 한화도 마찬가지죠. 이거 니콜라 살릴래 말래 했을 때 야 그래 니콜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해왔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가 되면요. 지금 컴바인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12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 GM이 챕터 11 때 8개 날려버리고 4개만 가지고 있죠 지금. 니콜라 같은 브랜드 하나 밑에 자회사를 갖고 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니콜라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좀 약간 과장된 얘기로 펀딩을 했던 거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얘가 계속 살 거냐 안 살 거냐의 문제는 이 스테이크홀더들, 이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주가가 너무 먼저 튄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니콜라가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뭐 제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만약에 마음이 맞다면 전 니콜라를 뭐 터닝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쪽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분야가 아닌 쪽의 질문을 혹시 뒤에 계신 여자분.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산업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예전에는 인간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어쩌면 그 수행 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날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기계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지 세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상무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요. 우리 로봇도 협동 로봇이 우리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로봇하고 거기 작업자하고 협동 로봇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지금 뭐 AI나 사람의 지능이나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발전할지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고민은 되는 얘기는 각 산업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공존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 아무튼 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최윤섭 대표님. 사실 말씀하셔서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의료 쪽이니까 기본적인
의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돌이켜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료가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다고 해도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엑스레이나 뭐 유전자 분석이들 이런 것들 엑스레이 찍는 거 지금 되게 루틴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나온 지가. 지금 뭐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인공지능이든 뭐든 인공지능 이후의 기술이든지 간에 뭐가 들어와도 원래 의료가 목표로 했던 사람을 더 잘 치료하고 부작용 없게 만들고 요즘에 얘기하는 뭐 맞춤 치료, 정밀 의료 같은 것들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다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다 의학적인 니즈는 다르시거든요. 거기 맞는 치료를 하고 가능하면 저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목표로 하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혹은 다른 기술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인간의 역할이 크냐 작으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까를 위한 부차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인공지능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만 쓰는 게 인간의 역할 필요 없는 경우가 우리가 의학의 목표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 더 맞고 윤리적이기도 하겠죠, 그게. 근데 우리가 의학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근거 중심 의학이라 그래가지고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뭐 우리가 어떤 약효가 있다. 혹은 이제 뭐 A가 B보다 낫다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의 역할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그런 우리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태봉 팀장. 저는 그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아니면 8단계까지 보시면 심리라는 게 가장 위에 있죠, 그죠? 심리가 8단계의 심리가 제일 위에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도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데 로보타이제이션이 극단적으로 오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O2O의 끝판왕,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끝판왕은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사람의 근력을 이용해야 될 것들을 다 로봇이 아마 대신해 줄 거기 때문에요. 블루 컬러는 로봇이, 화이트 컬러는 AI가 아마 대체를 하게 되면 사람은 저는 가상 공간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의라는 게 창의적인 어떤 거나 아니 심미적인 욕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기본 소득의 문제는 전 되게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사료라고 해서 사료. 우리 생물학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딱 죽지 않을 정도만 기본 소득은 아마 각 국가에 다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생존을 하지만 우리의 가치나 철학은 아마 가상 공간에서 실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원시적 단계의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매개체라고 보거든요. 현실과 아마 굉장히 매칭되는,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 국면에 스위스를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아마 가상 공간에서 거의 한 80% 정도는 복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창조적 행위들을 하고 거기서 또 저희가 부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서 사람의 행복과 승리를 추구하는 데서 또 우리의 창의성이 굉장히 고도로 또 활약을 하는, 저는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해줘도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사람의 어떤 저와도 엉뚱함과 발랄함과 재미 이런 것들이 아마 가상 공간에서 상당히 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은 다 애들이 해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은 로봇들이 해주고 저희는 어떤 창의적인 일대에 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긍정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인간이 부족한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보완하면서 공존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에 나타난 출현한 AI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로봇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있는 물리적인 한계들을 그런 기계 장치들이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인간은 컨트롤 안에서 공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큰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